경동나비엔 온수 매트.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추석 선물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보일러 대표 기업 경동나비엔에서 만든 프리미엄 온수 매트인데, 온수 매트는 열선이 아니라 온수로 매트를 데우는 형식이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선으로 해서 데우면은 전자파. 네, 그렇죠. 이거 찝찝하죠, 사실. 찝찝합니다. 네.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그래요. 이 포낭칠 이노큐 먹고 경동 나비엔 온수 매트에서 주무시면, 그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아페 비누로 세수 한번 하시고 그렇죠. 네. 정말 좋겠네요. 예. 저녁을 게장으로 하면 이제 완벽한 하루가. 그래요. 자, 본인을 위해서도 정말 좋습니다. 좌우 분리형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 남편이 속썩였다 그럼 남편 부부는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게 네, 그 온수를 끄고. 그렇습니다. 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자동 물 빼기 기능과 살균 모드로 세균, 미생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콜센터와 무상 방문 AS는 기본입니다. 제품 구입일 기준 2년 무상 품질 보증까지. 네, 경동 나비엔 프리미엄 살균 온수 매트. 인터넷 판매가가 42만 원에서 48만 원대인데, 네. 김용민닷컴 판매가는 35만 원에서 39만 원. 아이고 세상에. 또 경동 나비엔 살균 온수 매트 같은 경우 이게 앞서서 소개한 건 프리미엄, 이건 프리미엄이 없어요. 인터넷 판매가가 25만 원에서 33만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22만 원에서 24만 원. 아이고 이거 뭐 거저 가져가시란 얘기네. 자, 사이즈별로 네. 다른 거예요. 가격이 다른 겁니다. 실패 없는 추석 선물 온수 매트. 김용민닷컴에서 믿을 수 있는 경동나비엔 온수 매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허 기자님 나오신 김에 또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리포액트를 창간하면서 행동 탐사 언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1인 탐사보도 언론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미 만들었고요. 예. 네, 지금 회원수가 한 40여 명 정도 아주 조촐하게 모여 그래요?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한 10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정말 뭐 좀 오히려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겨레에서 진짜 쓰고 싶었던 기사를 사실은 쓰는 계기로 오히려 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겨레에서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깃발든 이 리포액트에서 한번 구현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행동하고 싶은 기자였거든요. 근데 행동을 계속 제한당한 것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겨레의 수많은 장점 중에 왜 이 행동이라는 장점을 못하게 할까? 저는 사실은 좀 답답한 점은 있었거든요. 행동을 못하게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잘못된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만 하고 그 보도한 것에서 그냥 그쳐야 한다. 그러니까 기자는 현실에 개입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선수로 뛰면 안 된다. 심판이기에도 그렇죠. 선수로 뛰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JTBC가 이 독일에서 정유라를 신고했을 때, 그렇죠. 그때 그게 한번 논쟁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사람마다 이제 저널리즘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한겨레에 근무하는 300명의 기자가 어떻게 근데 다 똑같은 생각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저 같은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기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가.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이제 한겨레에 재직할 때 까탈루니아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조지 오웰의 이제 조지 오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사실은 스페인 내전에 프랑코 정권에 맞서서 총까지 들었던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프랑코 정권에 맞서서 총을 들어서 의롭게 싸웠는지를 르포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카탈루니아 창간한 책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얘기 나오신 김에 평화나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는 사실 시민단체로 시작하면서 언론의 그 기능을 점점, 그래서 이번에 주간신문도 내고 인터넷 신문도 내고 또 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비하면 조금 모자라지만 이 카이로스라고 좀 그 비슷한 유튜브 이 기독교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그 극우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민단체인데, 언론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딱 이제 그 보도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영역으로까지 넘어가서
이슈 파이팅도 하고 퇴진 운동도 벌이고 고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좋다고 그 생각해요. 홍보는 왜 갑자기 갑자기 아니 이제 허재영 기자님이 얘기했길래 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겨레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언론의 이제 뭐랄까 방향은 저는 중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용이라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게 가볍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립은 딱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지만 중용은 기울어진 걸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사실 조선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한국 사회가 중립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중용, 성리학에서 조선왕조 600년 동안 가장 강조해왔던 게 중용의 철학인데 기울어짐 없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철학을 늘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사회에 이제를 가만히 제가 관찰해 보면 우리 사회는 이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스피커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기울어짐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그 가운데 있으면 그게 그 기울어진 게 바로 잡아질까? 이건 중립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안에서는 중립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안에서는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편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편 들어주고 어떨 땐 행동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고발해서 만약에 고발했는데 안 고쳐지면 내가 민원주 직접 넣고 국회의원에게 뭐 이런 거 이거 국정감사 때 다뤄주세요 하고 전화 한번 넣고 이걸 왜 못하게 하냐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기자가 어떤 자신의 어떤 사익이나 사주의 이익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행동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 잡고 뭔가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적 사회 질서를 이렇게 건전하게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면 왜 중용의 어떤 그 사회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는 것에 직접 행동하는 것을 왜 거부하는가?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답답했었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한겨레 바깥에서 내가 한겨레에서 실제로 쓰고 싶었던 한겨레 기사를 쓰자 그냥. 그래서 저는 리포트와 액티비즘을 결합하자. 그래서 이제 리포 액트라는 이제 행동 탐사 언론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든 거였죠. 이제 인인 미디어 시대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기자님 뭐 그동안 한겨레에서 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쌓아온 저널리스트로서의 이력을 썩히지 말고 또 이런 일에 또 자신의 그 전심과 전력을 다 기울인다면 특히 또 마약 중독자들로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까지 해나간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한겨레에 계셨으니 한겨레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그 막 비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뭐 정말 이 한겨레가 아마 그 허재영 기자 말씀대로 그 심판까지만 해야지 선수로 뛰면 안 된다. 이런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때로는 한겨레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불만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보를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힘 있는 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검찰 보도만 보더라도 너무 이게 그 어떤 민중의 기대 또 검찰 개혁을 바라는 그런 시민들의 그런 기대와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문장에는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조금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아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명박이 보통 표현한 거니까 나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한 잔 더 주세요. 이명박을 MB를 그렇게 비판해서 좀 5년 살다 보니 MB를 닮아버렸어요. 내가 뭐 해봐서 잘하는데 뭐 지금 이 화법.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하고 계신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겨레 출신 기자라서 뭐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편을 들 생각이 없죠. 한겨레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이미 삼성 광고가 복원이 됐겠죠. 그래도 몇 년 동안 그 이제 고난을 스스로 이렇게 버텨가면서 삼성 광고를 일부러 받지 않는 이유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는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건 오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사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한 맞는 부분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썩도끼 짓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한겨레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검찰 얘기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겨레의 보도줄 중에 가장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내부에서 가져야 되는 게 검찰 편향적 검찰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법조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좀 있어요. 네. 그 예전에 저 한번 그 한겨레에 있다가 어떤 그 검찰에 출입하시는 기자님한테 들었는데 한명숙 총리가 뇌물 받았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억측으로 저는 보거든요. 뭐 하여튼 저는 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말은 얻을 수 없지만 그 한겨레 기자분은 한명숙이 돈 받은 거 맞다. 1심, 2심, 3심을 거쳐오면서 물론 그 기자 말대로 그런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매번 참석한 중견 언론인 얘기는 이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한명숙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그런 판결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근데 한겨레 기자는 또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친검찰 맞다 이런 생각이 뭐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증거조차도 조작하는 이제 검찰 또는 국정원을 실제로 목격하고 고발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법조 기자와는 좀 결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한겨레 법조를 1년 2개월 정도 했거든요. 실제로 법조 기자를 해서 그 내부를 관찰해봤기 때문에 조금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봐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저도 왜 한겨레 법조 기사가 왜 이렇게 친검 성향일까 저도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데 사실은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모든 언론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법조 기자의 시스템이 먼저 법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좀 중견 이제 연차가 있는 기자들은 검찰 기자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거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법조 기사가 속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속보는 법원에서 나오지 않고 검찰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단계와 관련한 게 바로 속보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도 해당합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취재 경쟁이 굉장히 막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알리는 피의 사실인 걸 알면서도 일단 속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우리만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던져줬는데 보도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죠. 이런 피응신들 하면서 완전히 그냥 다음부터 그렇죠. 배제를 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겨레 이제 법조 기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돼. 이렇게 막 이런 거 법조 기사 바꿔야 돼. 막 이런 꿈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검사들이 장난칠 때 나는 당신들 페이스에 그렇죠. 말리지 않지. 그렇죠. 이렇게 늘 나오는. 그런 각오를 하죠. 그런데 당장 이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취재 경쟁에 저도 막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원 기자인데도 판결 기사를 쓰기보다는 어떤 기획 기사를 사실 많이 쓰려고 막 제 스스로 각오하면서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검찰 수사 속보를 쫓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없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일단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서 내가 못 알아내는 팩트를 타사 언론에서 보도하면 막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취재 우선순위가 법원보다는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판사보다는 검사 누구랑 등산 한 번 더 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밤에 술 한 번 그 사람과 같이 먹게 될까를 더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사 속보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년 하다가 말았지만 사실 법조라는 건 굉장히 전문성 기자들 중에서도 전문성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법조 반장을 하고 법조 팀장이 되면 그 세계에 4, 5년 이상은 계속 오며 가며 왔다 갔다 그렇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원에 한 1년 있었다면 그 뒤의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은 검찰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과 계속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시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특종을 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법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보다는
검찰 인맥이 넓은 사람을 법조반장이나 법조팀장에 앉히게 돼요. 실제로 지금의 법조반장과 팀장들 다 검찰 인맥통입니다. 뭐 그 사람들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수사 속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검찰 편향적인 시각의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좋아.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한겨레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수사 속보 차라리 거부할 건 거부하더라도 그래도 한겨레만의 가치가 있는데 독자들에게 설명할 거 설명하면서 우리는 검찰 편향적인 기사를 안 쓰는 대신 수사 속보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선언을 좀 하면 안 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그래서 검찰 출입을 하는 법조 기자 개개인의 어떤 성향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겨레라는 사실은 회사가 편집국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결단을 한번 내야죠. 우리가 사실은 검찰 중심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언론의 구조라는 게 있다. 이건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대신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언론계나 사회적인 좀 합의를 해가면서 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을 누군가는 가장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건다면 진보 언론계의 맏형인 사실은 한겨레가 나서서 좀 하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바람은 좀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한겨레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친검 성향의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언론 구조의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사내에서 뭐 기자협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한번 진지하게 사장이 됐든 편집국장에게 진지하게 제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보 포기할 테니까 대신 탐사 취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렇죠.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TV조선의 피의 사실이 공표된 결국은 한겨레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취재 경쟁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TV조선 사태는 아시죠? TV조선에서는 네, 봤어요. 우리가 뭐 네네. 그냥 모니터 보고 했다는데 네.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 뭐 그것도 타사 매체들이 지켜보고 같이 그 보는 취재해본 앞에서. 사람은 금방 압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검찰이 흘려줍니다. 특정 기자한테 흘려줍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기자한테 흘려주냐면 밤늦게까지 그 검찰 수사실에서 한 달 내내 뻗치기 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솔직히 측은해 보이거든요. 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TV조선은 왠지 친검 언론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어요. 솔직히 흘려줍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병원에 뭔가 근무하는 사람 중에 그 병원장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조국에 뭐 관련됐거나 무슨 여당에 좀 악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내부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검찰이 뭘 들고 가는지 유심히 보다가 TV조선에 이런 거 들고 갔던 것 같으니까 뭐 검찰이 확인해 보세요라고 넌지시 정보를 줬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고 우리는 확인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갈 때는 우리 TV조선이 뭐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보도하면 좀 약간 창피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확인 취재는 했으니까 네.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확인 취재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제보받아서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는 안 쓰고 검찰이 확인해 뭐뭐로 어떤 결과가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네. 아마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절대 뭐 모니터 보고 쓰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허 기자님 너무 재밌네요. 네. 바로 그냥 TV조선의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를 짚어주셨는데 피의사실 공표 그거 당하신 케이스 아닙니까? 아니 저는 피의사실 공표 수준이 아니고 공표했으면 차라리 좀 낫죠. 네. 저는 그냥 피의사실을 찌라시로 그냥 정보 유출했어요. 이건 정보통신법 위반에다가 명예훼손에다가 온갖 것들이 있죠. 그렇죠. 무슨 기자 브리핑을 해가지고 따로 무슨 뭐 형사과정에 뭐 밝혔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피의사실 공표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종의 뭐 기자는 사실상의 이제 공인에 가까운 도덕적 책무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설사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건 정보를 증권가에 찌라시로 뿌렸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가치도 없고 사실 범죄 당연하죠. 행위죠.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고 조국 후보자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법무장관 후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사실은 뭐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래야 될지는 사실은 좀 사실은 토론의 여지는 좀 있는 부분인데 TV조선의 그 보도 여러 가지 그 몇 시간 만에 바로 뭐가 나오고 이랬던 측면에서는 상당히 피의사실 공표에 조금 약간 분명히 의심해야 할 만한 여지는 충분하죠.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됐을 때 즐겼어요. 사실은 즐겼는데 조국 후보 관련해서 이런저런 피의사실이 공표됐을 때는 분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잣대가 동일해져야겠다. 그렇죠.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 무조건 이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그 즐겁게 받아들여지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여지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공인으로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일반 대중의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뭐 저는 공개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방식과 절차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던 거죠. 당시 보도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굳이 언론관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까 이제 중용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좌파 기자가 맞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거든요. 다만 근데 저는 정파 기자는 아니에요. 네. 네, 굳이 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개혁시킬까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성장보다는 분배, 뭐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 반대하고 있고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면에서는 전 좌파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숨기고 산다는 건 오히려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고 말이 안 돼요. 근데 다만 저는 좌파지만 어떤 정파 기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을 편든다거나 뭐 특정 정치인의 뭐 이롭거나 유불리를 따져서 보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죠. 호 기자님, 근데 그런 면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면에서는 저는 조국 후보자가 됐건 누구가 됐건 근데 제가 조국 후보자를 설사 개인적으로 응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좀 원칙은 여든 야든 저는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언론관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호 기자님이 사실은 찌라시에 그 이름이 돌고 물론 한겨레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SNS에 아주 엄청난 헤비 유저예요. 맞아요. 명망가고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그 이름이 회자되고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더 많이 회자된 측면이 있는 건데 아니 그 요즘 뭐 기자들이나 혹은 조국 후보도 그렇고요. SNS에 글 쓰는 것이 자제돼야 하는 겁니까? 금지시돼야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뭐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도 이렇게 SNS에 글 올리는 것들이 회사에게는 그렇게 마뜩치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한겨레 내에서는 가장 첨예하게 앞장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고 회사에서 SNS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도 이제 SNS 준칙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제정하곤 했는데 잘 활용하라라는 취지인 것이지 뭐 금지시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한겨레에서는 몇몇 기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SNS를 안 하도록 권장받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의 입장이 회사 전체 입장으로 대변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덤벼라 문바. 그렇죠, 뭐 그런 거. 저희가 이제 저희 한겨레 이제 저는 한겨레가 아니군요. 아무튼 하여튼 범 한겨레 이제 가족으로서 범 한겨레 기자로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한겨레는 당연히 덤벼라 문바라는 철학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SNS가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가 아니었다가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가 되려고 인사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제가 워낙 사회 기사를 많이 써서 처음부터 사회부 기자인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한겨레 TV에 오래 있었고 사회부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뭐 그 이전에 뭐 워낙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좋은 사회 기사를 많이 써서 사회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저는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회부장이 저를 찾아와서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자격이 미달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회의를 해봤는데 저보고 SNS를 중단해야만 너가 사회부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대요. SNS 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그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죠. 제가 뭐 저는 그러면 이게 제가 벌써 수십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내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 한겨레의 자산인데 SNS를 중단하는 게 우리 한겨레 사회부에 꼭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나 나도 조직원이기 때문에 조직이 결국 그렇게 판단했다면 제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 3, 4일 있다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일단은 저도 사회부에 들어가서 좀 내부에 들어가서 좀 여러 사회 기사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사회부장이. 자기들끼리 다시 회의를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SNS를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게 되는 거죠. 꺼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2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SNS를 갑자기 중단하면 뭐 미디어 오늘 같은 데에서 갑자기 취재가 오면 내가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다. 사회부에서 나 필요 없다면 그냥 버리라 그래라. 나는 그냥 SNS 계속 하겠다 하고 저는 그냥 계속 한 거죠. 근데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또 사회부장이 또 바뀌고 편집국장도 바뀌고 하면서 또 SNS에서 또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또 부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때부터 이제 사회부에 이제 들어가서 정말 많은 기사를 또 썼죠. 쓰고 그래서 이제 부장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장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SNS를 전면 금지 뭐 이런 건 당연히 못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를 허재현이 이런 일을 겪었대라는 거는 당연히 그 내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음추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YTN 뭐 이렇게 변상욱 선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비난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YTN에 더 많은 기자들이 SNS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기자들이 수시로 그런 실수를 해왔다면 사실은 변상욱 선배의 실수는 정말 별거 아닌 실수거든요. 근데 워낙 SNS들을 안 하고 실수들도 안 하기 때문에 변상욱 앵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실수는 분명히 실수인데 사소한 실수가 마치 회사를 나가야 될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실수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SNS에 이런 식으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라, 회사를 나가라라고 기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싶어서 약간은 좀 비판글도 남기고 했죠. 네, 개오바예요, 개오바. 또 사람의 생각과 신념 같은 것들을 억압하는 건 문제죠. 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산이다, 언론사가. 이게 그 조직원이 그 언론사라는 집단 아래에 생각과 또 표현의 자유를 저당 잡힌 거 아닙니까? 계속 그 회사의 노동자로 일하려면, 고용인으로 일하려면은 결국에는 SNS 활동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이 구조가 너무 좀 낡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 진짜 언론사라는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이런 언론 대신 1인 미디어가 새로운 어떤 태세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좀 미묘한 시기에 예기치도 않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사를 나와가지고 1인 미디어의 깃발을 들었어요. 허재영 기자. 아이고. 근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이런 자리라서 조금은 뭐 표정을 좀 밝게 지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몰랐던 허재현에 대해서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보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 더 믿을 수 있어요. 제가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큰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예, 우리 허재영 기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이제 실수를 털고 또 새롭게 재기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저희 한겨레를 참 많이 아껴주셨던 저희 한겨레라니 그러게 당신을 내보낸 한겨레인데 배어 있네요. 근데 한겨레라는 건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저의 자산이자 공공의 자산이라는 늘 생각을 해와서 입에 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우리 독자분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겨레 구성원들께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큰 피해를 우리 많은 우리 시민사회와 한겨레 구성원들에게 끼쳤기 때문에 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계속 고민해 왔는데 결국은 허재현 기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좋은 보도를 우리 시민사회에 이제 갖다 드리면서 계속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기여를 하는 게 제가 끼친 누와 빚을 갚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마약 관련 이제 회복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같이 또 마약 유튜브 같은 것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막 오늘도 모여서 막 회의하고 막 그랬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 사회의 중독자들이 왜 발생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와 또는 어떤 국가의 시스템과 어떤 제도가 존재하면 이들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해외의 많은 인권 선진국들은 어떤 제도와 문화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소개하는 거리의 기자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허재영 기자의 활약과 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하여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때문에 이 방송에도 악플이 많이 달릴까 봐 걱정 많이 되는데 아니 악플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2, 3년은 더 들어야 할 겁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그러나 고맙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이분들도 마음문을 열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이해를 좀 제가 해주시고 매 맞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호물 가진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훈 라이트클럽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영 기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민동기, 정상근 두 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